빠르게 진행될 수 있고 프리미엄 자체를 높게 가져올 수 있는 사업성이 좋은 사업인 역세권 시프트에 대해서 오늘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죠. 자, 서울시 역세권 고밀개발 유도에서 고품질의 장기 전세 주택을 공급 확대하겠다. 이게 역세권 시프트예요. 시프트가 장기 전세. 네. 자, 이게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용적률을 정말 종상향을 역세권이다 보니까 최대 준주거까지 올려줘요. 준주거까지 올려주고 또 최대 용적률 700%까지 인센티브를 제한선을 두고 있어요. 자, 그게 무슨 소리냐면 정말 높은 고밀도로 역세권 앞에 높은 빌딩 수준으로 해서 아파트를 세울 수 있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높이 세우고 서울시에서 갖는 건 뭐예요? 그 높여준 용적률의 절반에 해당하는 주택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럼 그 주택으로 지금 전세 불안하잖아요. 임차시장 불안하잖아요. 그거 물량을 만드는 거예요. 차곡차곡. 지금 이 역세권 시프트 서울에 지금 진행된 거 9군데밖에 되지 않아요. 1,400호밖에 안 돼요. 근데 계획 잡혀 있는 거 지금 진행되는 데는 거의 한 14,000호? 네, 그 정도는 지금 진행 중에 있어요. 뭐 동의서를 건넨다던가 뭐 지금 구역 지정 전 단계라던가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 자, 그럼 여기에서 상당히 많은 물량들을 지속적으로 창출해낼 수가 있죠. 좋은 사업이에요. 아이디어가 좋습니다. 자, 그래서 준주거 지역까지 상향을 해주고 용적률은 최대 700%까지 완화해주고 또 35층이 당연히 폐지가 되죠. 그래서 공급량을 높여주는데 주안점을 두고 지금 제가 항상 앉아있으면 여러 사업지들을 둘러보는데 서울을 이잡듯이 뒤집니다. 웬만하면 작은 돈으로 할 수 있는 데가 어딘가, 법정 요건 갖추고 있는 자리는 어딘가, 1억을 기반으로 내외로 할 수 있는 데를 찾아요. 자, 물론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은데 이런 역세권은 더 없어요. 역세권의 법정 요건을 갖추고 있는 자리는 없어. 왜? 역세권을 깔고 있으면 보통 상가들이 많죠. 재개발이 쉬울까요? 어려워요. 역세권이 있는데 거의 유령 역세권이어야 돼.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여기 생길 자리. 여기 지금은 없어. 이런 데는 상권이 없어요. 그래서 이러한 모멘텀을 씌우기가 너무나 좋다라는 거예요. 너무 좋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역세권이 중요한데 고밀개발 가능한 역세권 범위가 250에서 350m까지, 그리고 서울은 또 20% 완화를 해줘요, 여기서. 그래서 따지면 420m까지. 그래서 주거지역에 한정됐던 대상지를 확대한다. 원래는 정비사업은 주거지역으로 인식됐던 거를 이제 역세권으로 확대하겠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법적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조정을 할 거고, 이 용적률 같은 거, 그리고 공급 확대 위해서 제도를 개선한다라는 거예요. 자, 지금 아까 말했어요. 여러분들 지금 1억 내외로 투자하려면 딴 거 없어요. 이미 돈으로 살 수 있고 진행된 거는 못해요. 할 수 없어요. 그럼 시간을 녹여서 가능한 거, 불가능이 아니라 가능한 곳, 그냥 가능한 곳 찾으면 돼요. 가능한 곳 중에서 굳이 지금 아파트까지 보지 않더라도 땅값이 올라갈 수 있는 자리, 그리고 개발 호재가 있는 자리, 이런 교집합을 찾아서 리스크를 최소화해야죠. 자, 지금 공급 활성화 정책을 따라가라고 제가 말을 드리는 건 뭐냐면, 지금 공급 가뭄 시기예요. 윤석열 정부 내에 집 안 나와요. 2기 신도시 23년, 24년 마무리. 그리고 그나마 또 강남에 물건이 없어요, 아예. 둔촌주공 있는데 저것도 좀 늘어지고 있죠. 그거 말고 뭐 한두 군데 더 있고 없어요. 없고, 그리고 서울, 뭐 강북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공급 물량 자체가 없고요. 수도권도 마찬가지, 경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경기도도 뭐 서울만큼은 아니지만 부족한 상황. 인천만 공급이 많아요. 23년, 24년까지. 자, 그래서 여러 공급 활성화 정책이 쏟아질 거예요. 250만 원 시키려고. 자, 그래서 서울 내 공급 활성화 정책을 주목하면 돈이 따라올 거다. 지금까지도 그랬어요. 자, 제가 2019년부터 공공재개발 나올 때부터 빌라 얘기를 했어요. 자, 아파트의 재료가 빌라예요. 다가구든 다세대든 간에. 자, 그때 얘기만 하더라도 강의를 하면 빌라에 대해서 아예 생각도 안 했어,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해. 그리고 고정관념이 있어요. 제 책에도 있지만 빌라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에이, 그거 떨어지는 거잖아, 안 오르는 거잖아. 근데 여러분들 지금은 그런 소리 안 할 거예요. 다 빌라 많이 올랐으니까. 그리고
결국에 정비사업 진행되면 빌라촌을 활용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빌라에 대한 인식이 좀 변화됐으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에 관심을 두기 시작한 거고, 지금 여러분들은 늦었지만 늦지 않은 거예요. 늦었다라는 건 이미 공공재개발부터 관심을 두고 공부했으면 좀 더 고수가 됐을 텐데, 그게 늦은 거고요. 자, 앞으로 늦지 않은 거는 앞으로도 이러한 개발 모멘텀들이 있어요. 초기야. 예. 투자 자본들이 많이 들어온 게 아니에요, 아직. 아까 말했던 일반 신속통합기획 넘어갈 수 있는 자리들은 많이 올랐거든요. 근데 역세권 도시 정비형 재개발하고 모아타운은 아니에요. 아직 틈이 있어. 안 늦었어요. 지금 또 여러분들 1년 지나면 늦는다. 장담할게요. 네. 전 이거 계속 봤으니까. 제가 2019년, 그러니까 2년 전에 공공재개발 얘기 나올 때 해제지역 중심으로 방송을 했던 거를 기억하실 거예요. 오랫동안 보신 분들은. 예전에 제가 해제지역 보세요. 뭐 이러면서 막 얘기했던. 근데 실제로 그 지역들 장위 8구역, 9구역, 뭐 11구역 하면서 제가 추천도 많이 해드렸고 사신 분들 있어요. 신길도 그렇고, 신길 뉴타운도 해제지역. 그때 얼마 들어갔냐면 1억이 안 들어갔어요. 신길 사는데, 신길 뉴타운 사는데. 장위 뉴타운 사는데 뭐 1억 들어갔어요. 1억 5천? 근데 지금 어떻게 됐죠? 살 수도 없고 일단. 예. 토지거래 허가로 묶여서 살 수도 없고 많이 올랐어요. 예. 아파트로 진행되는 시범격인 지역이다 보니까 작은 돈으로 큰 수익을 창출해낸 거죠. 근데 그 외에도 지금 여러 동의서를 걷는 신속통합이든 뭐 모아타운이든 동의서를 걷는 현장들, 그중에 네임밸류가 높은 지역들 보면 작은 돈 가지고 많은 차익을 보셨어요. 제가 1년 전에, 정확히 1년 전에 용답동 지역, 그러니까 용답 답심리에 가까운 지역이에요. 용답에 있는 그 도시, 이거 오늘 말하는 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 추진할 수 있는 자리, 요건을 갖춘 자리를 추천을 드려서 그때 투룸 대지지분 6평짜리를 3억 5천 정도, 3억 5천대 정도에 사셨어요. 근데 지금 6억이 넘어가요. 1년 만에. 그리고 그 1년 전에 용산 같은 경우 지금 효창 역세권, 지금 역세권 시프트 지금 구역 지정 전이거든요. 거기를 제가 3억 9,900 그쯤에 추천을 드렸고 한 40분 정도가 사셨어. 그래서 투자금이 1억이었어요. 1억이었는데 지금 얼마냐면 8억이에요. 네, 구역 지정 전이고 더 비싸지겠죠. 1억 가지고 2년 만에 나오는 차익만 해도 4억 정도가 나오는 거죠. 네. 그 정도로 아까도 말했던 활성화 정책을 따라가면 돈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자, 지금 이게 단기간에 끝나지 않을 거예요. 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은. 왜? 지금 전월세 시장의 불안정, 그리고 매매 시장의 안정화, 이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공급 정책이 필요한데 이게 딱 이상적인 전략이거든요. 네, 용적률을 역세권 앞이니까 종상에 씌워서 끌어당기고 거기에서 절반 가져오는 전략. 그리고 이런 지역일수록 이 동의율이 높다 보니까 좀 빠르고 사업 진행성이. 예. 그래서 저는 지금 제일 좋게 보는 건 얘예요. 모아타운보다 얘를 더 좋게 봅니다, 저는. 자, 그래서 지금 장기전세 시프트 사업, 역세권의 고밀도 개발 유도하고 인센티브에서 이제 고밀도 장기전세 주택들, 고품질의 장기 전세주택 물량을 확보하는 전략이다. 자, 그래서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용적률 최대 500에서 700%까지 완화한다고 해요. 엄청나게 높아지는 거고 35층 층수 폐지하고 그리고 사업 대상지가 확대돼서 역세권 250m였거든요 1차가. 근데 이게 넓어지는 거예요. 350m. 그리고 더 20% 완화해서 420까지. 자, 그리고 증가한 용적률의 50%가 이제 장기전세 주택. 그리고 2008년에 이제 오세훈 시장이 원래 도입을 했던 거예요. 근데 지지부진했죠. 중간에 또 뻘짓도 했고. 그래서 현재 9곳이 준공돼서 입주를 했어요. 그래서 1400세대 정도. 자, 그래서 이 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도 세 가지 방식 정도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도시정비법에 의한 도시정비형 재개발이 오늘 얘기할 거고요. 그리고 이거 말고도 역세권 개발이 땅에 있는 게 이제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사업, 이게 있어요. 근데 지금 오늘 얘기하는 거는 위에 도정법에 의한 도시정비형 재개발입니다. 자,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원래 재개발은 뭐예요? 원래 시에서 먼저 이제 지정을 하는 케이스가 많았는데 이제는 구청장한테 주민들이 동의서를 걷어서 넣어요.
집어넣고 이 도시관리계획을 입안을 하고 그 다음 심의를 해요. 심의를 한 다음에 결정이 되면 이제 민간이 인허가를 받아서 추진하게 됩니다. 자, 이게 왜 얘기를 하냐면 일반 정비사업 진행하는 것보다 또 동의율도 완화가 됐어요, 지금. 그래서 사전 타당성 검토 집어넣을 때 50%의 동의율만 거두면 돼. 50%만. 그리고 그 이후에 또 60%의 동의를 받아가지고 구역 지정. 그리고 그 다음에 75%의 동의를 얻어가지고 조합 설립. 이게 다 어느 정도씩은 완화가 된 거예요. 조합 설립 빼고 나머지는. 그래서 50% 동의 걷고 10% 얻는 게 굉장히 쉬워지는 거잖아요. 원래는 그 처음부터 이 사전 타당성 검토할 때부터 동의율이 많이 필요한데, 예, 이게 완화된 방식이다. 예. 그래서 추진도 굉장히 빠른 편이다. 동의율이 예, 더 완화되었으니까. 예. 이게 장점이에요. 동의율이 짧아지면 더 빨리 걷고 늘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1년도 안 되는 시간에 지금 구역 지정 전 단계에 가 있는 현장들이 눈에 보입니다. 예. 그래서 이 짧은 시간만큼 어떻게 돼요? 단축이 되면 돈이 되지. 바로 단계가 넘어가니까. 그런 상황이고요. 자, 지금 역세권 시프트가 뜬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지금 준주거 지역 용적률, 그러니까 준주거지로 용적률을 올려준다는 게 굉장히 큰 메리트입니다. 이종지가 준주거가 되면 두 단계를 뛰어넘는 거예요. 그럼 어마어마한 사업성 확보가 되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 층수 규제 폐지, 그리고 채광창 이격 인동거리 완화. 이건 일조권 때문에 원래 동간거리나 이런 것들이 제한이 있어요. 근데 이것도 거의 기존 그 법의 절반 수준으로 완화를 해줍니다. 좀 붙어도 되는 거죠. 대신 이제 높이를 높이기 때문에 어차피 이거는 큰 그게 없고 완화책의 일환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1차 역세권의 범위를 완화한 것을 기간을 연장했어요. 그래서 더 길게 보시면 돼요. 25년까지. 그리고 사업 대상지를 확대하고 있다. 그리고 준주거 지역 그 비주거 비율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상가를 의무적으로 설치를 해야 되는데, 상가를 넣어야 되는데 이것도 절반 수준으로 완화를 해줬어요. 집을 더 많이 넣을 수 있게끔. 그럼 엄청난 사업성이에요. 건물을 짓다 보면 의무적으로 상가를 집어넣어야 되는 일들이 있어요. 그럴 때 주택이 더 비싸요? 상가가 더 비싸요? 주택이 더 비싸잖아요. 그럼 사업성을 좀 갉아먹어요, 이게. 네. 그래서 이것도 큰 메리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지금 또 있어요. 원래 이제 해제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진행하기가 어려웠어요. 재개발할 때도 뭐 동의율도 더 많이 필요하고 막 이랬었는데, 자, 정비구역 해제 지역 같은 경우에도 재개발의 사업 방식을 허용한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 이제 해제 지역도 가능한 거예요. 자, 그리고 용적률 어떻게 완화됐냐면 도심, 광역 중심, 그리고 지역 중심. 우리 3도심에 뭐 7광역, 12지역 중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역세권의 승강장 플랫폼 250m 이내, 그리고 용적률 700%까지. 그러니까 이런 중심 지역 있잖아요. 중심 역세권. 아예 진짜 여러분 생각하는 그 핵심 거점. 이거 3도심, 7광역, 이 12지역 중심 역세권 어딘지 모르면 다시 한번 보시면 돼요. 예,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데는 250m 이내에 용적률을 700%까지 최대로 주는 거예요. 이런 지역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지역이 용적률 많이 나오는지 보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두 번째, 지구 중심 역세권. 이런 데 250m 이내 600%까지. 그리고 비중심지 역세권. 이게 대부분 보편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그래서 350m 이내면서 500%까지 줍니다. 그래서 보편 우리가 생각하는 지점은 500%다. 이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는 제가 안 써놨는데 노후도 기준도 완화를 해줘요. 노후도가 보통 기준이 얼마 되죠? 67%잖아요. 그쵸? 67%. 3분의 2. 근데 이 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은 60%예요. 모아 타운은 50%야. 모아 주택이 57%인데 모아 타운은 50%. 그러니까 지금 모아타운 선정된 데 가면 신축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모아타운이 됐어요. 이러한 이면이 있다는 걸 아셔야 되고, 이 요건들을 정확히 이해를 하셔야 돼요. 거기서 벗어나면 얘는 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후도가 맞는지, 여기서 거리는 어느 정도인지, 높이는 어느 정도 허용될 수 있을지,
이거는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셔야 된다는 거지. 자, 그리고 이제 사업대 상시도 완화됐어요. 원래 이거는 이제 영등포나 뭐 구로 지역 같은 경우 얘기를 할 수 있겠는데, 원래는 중공업지는 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 포함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공장 비율이 그 지역 자체 중공업지긴 하지만 공장 비율이 10%가 안 된다, 미만이다. 그러면 이제 주거 밀집지다라고 하면 사업이 가능해요. 실제로 영등포 이런 지역 많아요. 중공업지인데 빌라들밖에 없어, 집밖에 없어. 이런 데 많습니다.